저는 비트코인이 최후의 보루로서 금과 같은 역할로 사는 게 한 70%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처럼 보는 게 아니고 얘가 화폐로서의 기능 혹은 금이지만 뭔가 사람들의 투기 자산으로서의 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자산이 디지털 금, 안전자산으로서 금 정도 수익률을 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느냐, 그 이상의 10배, 100배를 갈 수 있는 나스닥 같은, 코스닥 같은 종목으로 보느냐. 근데 비트코인은 이번 시즌에 디지털 금도 증명을 못했고 10배, 100배 가는 뭐 화폐로서도 둘 다 증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네, 요즘 또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진 이후로 좀 상승을 해서 네. 지금 가격이 지난달에 제가 앵커님이랑 찍을 때 한 9천만 원 정도였던 네. 것 같은데 지금 1억 5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야금야금 올라서 또 상승이 시작됐다. 이번엔 다르다. 뭐 이번에는 또 이제 저기 뭐 미국에서는 이제 토큰화된 증권, 네. 그게 이제 또 주식 쪽에서 거래가 된다, 뭐 나스닥에서 거래가 된다, 또 이런 호재도 있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활기가 돌고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아직은 보진 않고 어차피 저는 저희 DC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모아 나가고 있고 뭐 알트코인도 뭐 딱히 좋은 거 없고 지금 뭐 이더리움 조금 기대되는 정도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대중들의 시선이 혹은 언론의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예은님한테 제가 1억 정도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8천만 원 갔을 때는 막 댓글이 막 안 좋았다가 지난달 때는 그거 찍고 나서 제가 물론 좀 근본적인 얘기는 하긴 했지만 지난달에 찍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 오르니까 댓글들이 청정해요. 욕을 안 해 이번에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암호화폐 쪽에 조금 씬에 있다 보니까 출판사에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 언론 쪽에서 저 말고 저명한 저희 작가님한테 인터뷰가 막 와요. 떨어지면 안 오고 그 패턴이 있거든요. 지금은 흐름이 좀 나쁘지 않다. 네. 다만 이제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비트코인파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작년에 막 1억 7천을 갔다가 막 9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억 500 정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겠죠? 당연히 이르고 그 지난달에 제가 강의 영상 나왔을 때 좀 근본적인 얘기를 했더니 제가 되게 좋은 댓글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을 비트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떨어지면 맞추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나와서 뭘 맞추겠어요. 그럼 제 얘기 듣고 사실 거예요. 오른다고 하면? 그럼 또 떨어져서 물리겠지. 그럼 떨어진다고 하면 파실 거예요. 제 말 듣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제가 여러분 시청자분들 도움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달 제가 영상에 나와서 암호화폐와 이제 그 투자자분들 이제 단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걸 비판하고 이더리움 물린 분들 저기 남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제가 나는 최악의 경우에는 2030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1억 8천까지밖에 못 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물을 타서 평단 낮춰서 뭐 8년에 2배 먹으면 괜찮지 이런 얘기 했더니 댓글에 비트코인 같은 초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고작 8년에 2배를 벌려고 그런 자산을 투자합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에서 놀랐는데 여러분 8년에 2배는 되게 상위 10% 수익률이에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뇌가 절여져 가지고 야 8년에 2배 웃기고 앉아냐 10배는 벌어야지 이러고 있고 두 번째 전제가 있죠. 이분이 비트코인 같은 초위험 자산을 투자하는데 8년에 2배 벌 거면 차라리 안전한 S&P 500에 지수 투자하지 말지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근데 그분의 시각과 저의 시각이 뭐가 다르냐면 투자 아이디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비트코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10배, 20배 가는 자산으로 보시는 거고 저는 그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천천히 우상향하는 혹은 금처럼 7, 8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다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갈 가능성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트코인은 고점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위험 자산 가능성도 있지만
디지털 금으로서의 서서히 보합하다 갑자기 튀어오르고 서서히 가다 튀어오르지만 전체 수익률이 아주 좋진 않은 그냥 한 10년에 2배 크게 봤을 때 그 정도 가는 안전자산으로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디지털 금. 진짜 디지털 금, 화폐 말고 화폐로는 전혀 안 쓰여. 여러분 금은 화폐로 안 쓰이잖아요. 그쵸. 금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근데 금 왜 삽니까? 최후의 보루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최후의 보루로서 금과 같은 역할로 사는 게 한 70%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저처럼 보는 게 아니고 얘가 화폐로서의 기능 혹은 금이지만 뭔가 사람들의 이걸 타고서 확 올라가는 뭐랄까 투기 자산으로서의 금 네. 아니면은 얘가 뭔가 디지털 시대에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 저 이더리움이 될 것 같은데 얘가 디지털 시대에 뭘로 쓰인대잖아요. 맨날 그쵸. 뭐 된다고 그렇게 돼서 뭔가 얘가 폭발할 수 있다. 우주 폭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1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이 쓰게 돼서.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이제 경매 그림 경매 골동품 경매 이런 부자들의 취미로 남을 가능성을 꽤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공부할 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걸 정해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 책들 읽어보고 공부를 했더니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이다. 데피니션. 1100만 작가님께서 저하고 2025년 초인가 그때 제가 아마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아서 제가 인터뷰 웅달 책방에서 할 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막 떨어질 때였어요. 그때. 네. 그때 테슬라 이거 2차 전지 되게 안 좋고 막 미국에서 안 사고 저기 트럼프랑 붙어 먹었더니 저기 정치 묻어가지고 영국 유럽에서 안 산다. 주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1100만 작가님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데피니션을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2차 전지 회사 혹은 자동차 회사로 볼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회사로 정의를 하고 투자를 할 것인지 테슬라라는 회사를 전기 자동차도 하지만 여기는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반도체 저 로봇 회사 로봇과 AI 회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셨거든요. 전기차 회사로 보면 테슬라는 안 되죠. 그쵸. CATL한테 안 되지 중국 회사한테. 근데 테슬라를 로봇과 AI 전기차 회사 로봇 회사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보험을 팔 수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 얘는 이쪽의 PER은 훨씬 달라지니까 유망성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자산이 디지털 금 안전자산으로서 금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는 걸로 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느냐 그 이상의 10배 100배를 갈 수 있는 그런 나스닥 같은 코스닥 같은 종목으로 보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번 시즌에 2022년에서 26년 시즌에 디지털 금도 증명을 못했고 10배 100배 가는 뭐 화폐로서도 둘 다 증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특히 디지털 금 미니멈도 증명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 비중을 축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왜냐하면 부자들이 원하니까.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얘가 벌어주는 돈이 없다. 이거는 경제학자 스타일이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월세 수익률이 얼마고 주변 공급량이 얼마고 이런 거 인구 구조를 따져서 이 가격이 적정하냐 안 따지냐를 하는 게 이제 선생님 스타일이고 교수님 스타일이고 저 같은 투자자는 강남 아파트 대장이 얼마야? 100억? 그럼 얘가 100억인데 얘는 맞는 걸로 치는 거예요. 얘는 100억이야. 시장이 100억을 인정하니까. 그럼 잠실은 얼마야 돼? 60억 해야지. 그럼 강동구는 40억 해야지. 저기 구리시는 20억 해야지. 근데 구리가 30억이야? 얘는 고평가됐네. 이게 상대 평가 분석법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경매 시장에서 우리나라 감정 평가사분들이 이렇게 비교 분석법으로 가격을 매겨요. 옆에 건물이 얼마니까 이건 얼마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대출이 나와요. 이 방법의 장점은 대장 가격을 그냥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유든지
근본적으로 이 대장 가격을 부자들이 인정 안 하는 요건이 나타났을 때만 내가 조심하면 돼. 이해되세요? 네. 강남 아파트 100억짜리를 재벌 2세, 재벌 3세 혹은 뭐 부자들, 신흥 뭐 전문직들이 영끌해서 빚내서 살 때는 이 가격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자들이 일시적으로 1년, 2년, 3년 세금 정책 나왔을 때 아니라 계속 안 사. 그리고 부자들이 점점 팔아. 부자들은 팔고 전문직들이 영끌해서 사는 게 반복이 돼. 그러면 이 자산은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분석을 해서 그게 그 근본적인 변화가 되돌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는 이 자산에 거품이 꼈다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을 부자가 안 사기 시작하니까. 강남 아파트를 정부 정치인들이 다 팔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위험 신호죠. 근데 세금을 올린다. 뭐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 근데 내 건 안 팔아. 대통령은 파셔. 근데 정치인들 옆에 애들은 안 팔아.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죠. 그 사람들이 파는데 유튜브 보고서 의사 전문직들이 영끌해서 지금이 기회다 하고 달려들어서 손바뀜이 다 바뀌고 있어. 그땐 위기 신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게 분석법의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현대미술이 보시면 제가 이 페인트 갖고서 캔버스 팍 뿌리면 200원. 근데 유명한 애가 와가지고 점 하나 딱 찍으면 20억. 우리 제 딸이 이게 막 발자국 찍으면 1,000원.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제, 아니 뭐 공간, 뭐 어둠, 광명 이런 딱 제목하면 150억에 낙찰됩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부여한 예술성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미술계에서 부여한 예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치환하면 부자들이 인정하는 얘가 가격을 가져야 되는 기준을 통과하면 가격을 갖는 거죠. 그게 그 작가가 유명하냐 안 하냐 그다음 나름의 예술성이 합쳐지면 되죠. 그럼 비트코인을 부자들이 1억 5천, 2억 5천만 원, 3억에 산다는 거는 그들이 이거의 쓸모를 나름대로 인정하고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란에서 튀려고 사든지 하여튼 뭐 마약하는 데 사든지 뭐 세금 탈세하려고 사든지 사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블랙락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1에서 4%를 담으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로 가치가 있냐 없냐를 저 같은 사람은 안 따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있는 거야 가치가. 왜? 부자가 사모으니까. 근데 부자들이 다 팔고 고래들도 다 팔고 미국 대통령도 다 팔고 비트코인을 다 팔고 유튜브 영상 보고 비트코인 좋다고 영상을 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만 사모으고 있어.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3년, 4년, 5년 계속되고 있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에서 다 이더리움으로 넘어갔어. 그때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겠죠. 지금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접근법을 택하느냐,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저처럼 디지털 금으로 바라보느냐, 얘는 화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화폐가 된다는 거는 이게 무궁무진한 뭔가 곱하기가 되면서 얘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자도 주고, 그러니까 얘를 이자도 주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기술이랑 합쳐가지고 얘를 예치하면은 이자 7% 8% 준다. 이건 이제 은행 예금 적금을 뛰어넘는 이자율이랑 경쟁하잖아요. 얘는 상품이잖아요. 그럼 얘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뭐에 의해서? 그럼 얘는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자를 주는 안전 자산. 얘는 담보물인 거죠. 담보물. 그렇죠. 그리고 오태민 뭐 어떤 작가님들 하시는 것처럼 은행들 간의 단기 담보물로 쓰인다. 하여튼 뭐 요건이 뭔가 얘가 쓸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보면 얘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막 $10,000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 내가 볼 땐 모르겠어. 나는 그냥 디지털 금이야. 그리고 대중화가 안 돼도 돼. 나는 천천히 비트코인이 2015년 뭐 20년까지 2012년부터 이 초기 단계 2008년부터 2015년 17년까지 그 초기 단계 아름아름 부자들이나 이 디지털 그릭 이 프릭들이 쓰던 그 흐름으로 천천히 대중화 되더라도 괜찮아. 천천히 오를 거야. 왜? 얘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품 같은 거예요. 부자들만의 시장으로 남아도 돼. 많이 올라. 비트코인은 이미
그들한테 인정을 받았어. 그들이 이거를 다 팔아치우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제 입장에서. 가격이 왜 많이 떨어집니까? 대중화 될 줄 알았는데 대중화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이때 저는 DC를 사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희 거인의 출판사에 나온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오태민 작가님, 홍익희 작가님의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과 달러의 지정학, 트럼프 시대의 비트코인 지정학, 이런 책들을 제가 권하는 게, 또 사이페디나모스의 경제학 수업, 사이페디나모스의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비트코인 백서,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죠. 그런 책들을 읽어봐서 내가 내공이 쌓이고 지식이 있어야 얘를 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얘는 디지털 금이야. 디지털 금도 안 되니까 투자할 가치가 없어. 얘는 단지 그냥 뭐랄까 투기 상품이라서 투기 때 잠깐 올라서는 단타 상품이야. 이런 걸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지금 테슬라 많이 올랐죠 다시. 지금 테슬라 전기차 기업이라고 대중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때는 왜 전기차 기업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백만 작가님 같은 분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와 지식으로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아까 다시 원질문, 아니 비트코인 같은 초위험 상품에 투자하면서 8년 2배 수익률을 보는 건 너무 별로인 거 아니에요? 아니 얘는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본다니까요. 저는 디지털 금이잖아. 금. 얘는 금처럼 될 거야. 7년 8년 심지어 안 오를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전통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문제 생기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순자산에 5에서 15% 이내만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검증이 그 정도까지 안 됐잖아요. 금은 15% 사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 같은 정식 투자고. 야 그거 뭐 이렇게 찌질하게 5% 15%서 언제 부자 되냐. 비트코인 한 번에 100%씩 넣어야지. 대신 이건 한 방에 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공부를 해야죠. 양자 컴퓨터 해킹 당할 수 있죠. 머리 아파. 그러면 자산 분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저도 부동산 투자도 하고 금융 투자도 하지만 저도 잃어봤고 돈 따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또 인터뷰를 여러 채널에서 제가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제가 투자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얘기가 다가고 사석에서 얘기도 하고, 이분들이 1년 2년 뒤에 돈을 버셨는지 잃었는지, 획기적인 전략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한때는 먹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먹힌다는 이런 걸 보잖아요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꾸준히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넣어서.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물어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작정하고 제가 앵커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2부 주식 얘기 지금 3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비트코인 가격 좋고요. 지금 뭐 ETF에서 뭐 자금이 얼마 들어오고 있고 뭐 분위기 좋습니다. 샀어. 떨어졌어. 욕이나 하겠지. 그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공부해야 돼요. 그 대신에 이 방식은 한 번 공부하면 끝납니다. 왜냐면 제가 적정 가치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야 얘는 디지털 금이야. 오케이 끝났어. 얘는 될 거야. 그럼 부자들이 사 팔아. 지금 근본적인 뭔가 변화가 생겨. 양자컴에 해킹당하면 근본적인 위기잖아요. 그런 것만 업데이트하면은 그냥 난 맨날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간단하게 해야 된다. 하이브리드 정식 투자. 내 집 마련하고 좋은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DCA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AI 부자 스쿨이라는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출범할 건데 이런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덕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야기부터 가상화폐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사님, 저희 성공의 진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수가 2배가 올랐는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지수 투자 안 하고 개별 종목을 했다는데, 그럼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 현대자동차도 많이 올랐는데 손해를 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야, 그러면 제가 저라면은 공부를 다시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이 책 되게 좋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광환구 작가님이 계절성 투자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계절성 투자 11사 천국 50지옥이라고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주식이 오르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 떨어진다. 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근데 전 구미가 조금 당기는데요. 이거 강욱 작가님 요번에 나오신 나는 달력만 보고 주식 투자한다 서문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영국 주식 40년치인데 영국 지수 투자를 영국 주식 지수를 9월에 사가지고 저기 4월에 파는 거 하나는 5월에 사가지고 10월에 파는 거 맞나? 그러니까 그 특정 기간에만 그러니까 격언에 있어. 영국 주식시장에 나오는 격언. 뭐 4월에 사서 9월에 팔아라. 그러니까 4월 시키는 대로 했을 때 4월에 사서 9월에 팔았을 때 5월에 사서 10월에 사서 뭐 3월에 팔았을 때 주식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 예상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한 10%? 영국 금융거래에서 격언대로 4월에 사서 9월에 팔면 20년 동안 수익률이 1800%예요. 근데 네. 10월에 사서 3월에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7%. 원금을 이쪽은 까먹었어 20년 동안. 네. 이쪽은 18배가 됐어요. 네. 단지 10월에 사서 4월에 팔았는데. 이게 계절성이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패턴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계절성 투자라는 거를 공부를 해서 내가 그냥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야 2월은 뭐가 좋고 4월은 뭐가 좋고 몇 년도에는 뭐가 좋고 이런 게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저는 우리 성공의 진심인 성정일TV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을 알고 싶으면 앞으로 3년 부동산을 미쳐라 제 책을 사서 일단 읽어보시고 주식을 알고 싶으면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이 책을 일단 사서 읽어보시고 비트코인을 알고 싶으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오태민 작가님 책 일단 읽어봐야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미쳐서 읽어봐야죠. 근데 그런 걸 내가 안 하고서 돈을 벌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운으로 되는 거예요. 운으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긴 시간 얘기했는데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땐 되게 자신감 있게 단정적인 표현도 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르겠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가잖아요. 제 역량을 알고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유튜브 상의 전문가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정도까지 벌어보지도 않고 경험도 부족한데 막 지른단 말이에요.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근데 그게 또 자극적이니까 먹혀. 저처럼 비트코인 8년에 2배 벌려고 저는 디지털 금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누가 그거 클릭해서 보고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배, 20배 원하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라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식산업센터나 생활용 숙박시설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22년도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책에 써놨단 말이에요. 부모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기 싫으면 그런 거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그거로 내면 잘 팔렸거든요. 책도 잘 팔리고 강의도 잘 팔리고 저기 동탄에 지식산업센터 팔아먹고 남양주에도 팔아먹고 지식산업센터가 경기도에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서울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유튜브만 보고 트위터만 보고 인터넷 글만 보고 여러분의 멘탈이 투자가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귀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